인간이 내뿜는 온실가스의 한 65%부터 80%를 이 카본 싱크들이 흡수해서 저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본 싱크가 이게 전부 다 축산업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사실은 훼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1차적으로 많이 배출해서 지구온난화에 축산업이 기여를 하지만 2차적으로는 추후에 탄소 흡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카본 싱크를 훼손한다는 것이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예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기후행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위기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기후위기는 2015년에 유엔에서 합의한 내용이죠. 출발점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도 충족시킨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었고요. 그 말은 핵심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근데 처음부터 저는 이런 목표를 제가 이게 맞닥뜨렸을 때 기후위기에 대한 그 위상이 지나치게 n분의 1로 축소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2015년은 이미 기후위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전될 거라고 예측됐던 시기거든요. 보세요. 지금 2020년이 되니까 기후위기라는 말 대신에 등장한 게 클라이미트 이머전시잖아요. 기후 비상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안에서도 멸종 저항 운동이라거나 또 미래가 없는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후위기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류가 그런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만이라도 기후위기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육류 위주 식문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육류 위주의 식문화와 지속가능성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UN FAO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굉장히 방대한 자료예요. 제목은 이제 축산업의 긴 그림자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축산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18%에 해당이 돼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수치냐면 교통수단, 그러니까 뭐 승용차라거나 트럭이라거나 선박이라거나 혹은 비행기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13.5%밖에 안 돼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축산업, 단일 산업 영역에서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축산업이 왜 그렇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그것에 의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육류를 생산할 때는 우리가 채식을 할 때보다 소고기 1kg 생산할 때 식량이 사료로 7 내지 16kg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채식을 할 때보다 더 많은 경작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세계의 경작지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축산 사료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숲을 베어내거나 방화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작지에다가 이제 비료하고 농약, 살충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쏟아붓는데 이게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나무에 이렇게 흡수 저장되어 있던 이산화탄소나 이런 물질들이 다시 공기 중으로 대방출돼 버리는 이런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전체 이산화탄소의 한 9% 정도가 축산업에서 배출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분뇨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에 사람이 한 26배 정도의 그런 배설물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 배설물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양인데 여기에는 메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메탄은 한 37%.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존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아산화질소는 전체의 65%.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가 전체의 64%가 축산업에서 발생을 하네요. 근데 이 암모니아는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주범이에요. 공장에서 나오거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들이 이 암모니아하고 결합해가지고 초미세먼지를 만들거든요. 초미세먼지의 한 4분의 3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대부분은 몰랐던 문제인데 아무튼 이렇게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물질, 그런 온실가스가 축산업에서 대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온실가스가 이 축산업으로 의해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개간 과정에서 전체 지구의 그런 기후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열대우림이에요. 근데 축산업 때문에 이 열대우림이 집중적으로 파괴가 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 17% 정도가 파괴가 됐는데요. 과학자들은 열대우림이 20%가 파괴되면 그때부터는 열대우림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의 이 티핑 포인트들, 기후 붕괴를 촉진시키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열대우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인데 잘 아시듯이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해서 브라질에서 지금 방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산업은 멈출 수 없는 그런 불쏘시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축산업 문제는 뭐냐면 첫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둘째, 탄소를 흡수 저장해주는 카본 싱크라고 불리우는 이런 공간, 즉 탄소를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공간에서 제일 많이 흡수하는 것이 바다예요. 그 다음에 숲에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토지에도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내뿜는 온실가스의 한 65%부터 80%를 이 카본 싱크들이 흡수해서 저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본 싱크가 그 세 군데가 다 해양, 토지, 그 다음에 숲, 이게 전부 다 축산업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사실은 훼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1차적으로 많이 배출해서 지구온난화에, 기후위기에 축산업이 기여를 하지만 2차적으로는 추후에 탄소 흡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카본 싱크를 훼손한다는 것이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예요. 그것에 덧붙여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축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식량위기가 가중이 되고 물 부족 현상이 더 가중이 되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생물종 다양성 손실 이게 그 진행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추후에 다시 또 새로운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축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산업이 가진 문제점들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었고 따라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속 가능성 문제를 따지면 우리들의 식문화 혹은 시기의 전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육식이 왜 문제냐면 육식은 그 한이 없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좀 너무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를테면 이제 숲을 아마존을 불태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생기는 게 목초지하고 경작지잖아요. 그러면 원래 숲이 있을 때는 한 1헥타르에 그 200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저장이 돼요. 근데 목초지가 되면 그게 8톤밖에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경작지 비료 뿌리면은 저장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흡수 저장 능력이 약화돼 버리거나 아예 실종이 돼 버리는 게 이제 문제인데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작지도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불모지가 돼가요. 침식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막화가 진전이 되는 거예요. 목초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4년 내지 5년마다 재개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잘 알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경작지를 다시 쓸 수 없게 되니까 재개간하지 또 새로운 육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개간을 진행을 하지 이게 아주 정말로 하나의 무슨 이 악의 사이클처럼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혹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정말 함께 들여다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료가 여기 생산되는 사료가 브라질을 위한 사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축산에 쓰이는 사료 대부분이 전부 다 수입품이에요. 이렇게 아마존 열대우림을 훼손해서
거기서 지은 콩하고 옥수수를 배를 타고 적도를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한우를 만드는 거예요. 혹은 거기서 다 키워서 소를 도축해서 고기를 만들어서 냉동실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적도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수출해서 우리들의 식탁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점이 그 조리 시간이 길어요. 조리할 때도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smartgreenfood.org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마 정부 사이트인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온실가스 양이 이렇게 그 비교가 돼 있어요. 그럼 된장찌개 371g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먹는 곰탕 9,736g이에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렁탕 1011g이에요. 놀랍죠? 만약에 그러면 열대우림이라고 하는 거 혹은 이 개간이라고 하는 거 숲을 베어내는 것이 이제 육식과 관련된 문제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채식을 한다고 해봐요. 그렇게 되면 경작지가 덜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경작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재조림을 할 수가 있어요. 나무를 심거나 목재로 쓰는 나무조차 포함해가지고 재조림을 하게 되면 다시 더 많은 탄소를 이렇게 흡수 저장할 수 있는 카본 싱크가 생기는 거예요. 재조림도 필요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이미 2, 3년이면 뭐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뭐 이런 그 뭐 은사시나무 할 것 없이 수많은 그런 나무의 씨들이 날라와가지고 저절로 발화를 해요. 싹을 틔우고 3, 4년이면 이미 조림이 저절로 되는 그런 과정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전보다 더 많은 탄소를 흡수 저장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내용들을 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에요. 제가 알아낸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요소들은 이 육식과 채식 문제를 얘기할 때 주요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엔을 비롯해서 과학자고 전문가들이 이제 채식을 권장하게 돼요. 2010년도에 UNEP, 유엔 환경계획에서 국제 지속가능한 자원경영 협의체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운하를 기념해서 발표한 그런 광범위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순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과 화석연료 분야이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해 보니 육류와 유제품을 많이 먹는 서양식 식단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비건 채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권고사항을 내놓고 있어요. 뭐 더 중요하게는 작년에 UN IPCC는 이제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IPCC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짜는 기본 자료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것인데 이 IPCC에서 토지 이용과 기후변화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것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육류와 유제품 위주의 서구식 음식 섭취가 지구온난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 개인이 적어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비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기 대신에 식물 기반한 그런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은 하루에 한 140g 정도의 육류를 섭취합니다. 평균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그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7.16kg이 돼요. 근데 비건 채식을 하면 2.89kg을 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채식을 하면 단 하루에 4.27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고요. 연간 1인당 한 1.56톤을 줄일 수가 있어요.